안녕하십니까. 명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72페이지 네모의 보일러 청소 및 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1에 보일러의 청소에서 나오는데, 이 보일러의 청소는 크게 두 가지, 외부 청소와 내부 청소로 나뉘어요. 자, 이때 기준이 되는 보일러는 수간 보일러입니다. 자, 그러면 수간 보일러 중에 제가 이동 D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동 D형은 이렇게 해서 D자 모양으로 생겼죠. 동이 두 개고 이렇게 D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동 D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동 D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동 내부에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거고요. 기수 드럼 안에 여기는 이제 기체, 여기는 물이 차 있겠죠. 그리고 요런 관 안에는 당연히 물이 차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요거를 케이싱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뭐 굴뚝을 위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버너를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화염을 이렇게 치출시킨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이동 D형 보일러에서 내부라는 거는 결국은 어디냐, 이 동 내부 물이 들어있는 부분. 그래서 요런 수드럼, 기수드럼, 그리고 요런 수관 부분, 요런 것들이 전부 내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청소하는 거를 내부 청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외부, 이 밖에 어디야? 요런 동체 외면 또는 수관부의 외면, 즉 전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전열면들을 청소해 주는 거를 외부 청소 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 물이 들어있는 내부냐 아니면 물이 들어있지 않은 외부, 밖이냐, 요 차이예요. 자, 그래서 갈로 1에 외부 청소 줄 긋습니다. 전열면에 부착된 그름, 재 등의 청소 및 연도 내에 축적된 재를 제거하는 청소. 그렇죠. 요 전열면을 청소하고, 전열면에서 나오는 그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굴뚝에 섞여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굴뚝 안에 있는 재 같은 것도 다 청소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아래와 같다 해가지고 네 가지 나오죠. 동그라미 1에 스팀 소킹법 줄 긋습니다. 매연층에 증기를 분사하여 청소하는 방법. 그래서 증기를 쏜다라고 해가지고 스팀 소킹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워터 소킹법. 이건 뭐겠어요? 물을 쏘겠지. 그래서 매연층에 줄 긋습니다. 물을 분사하여 청소하는 방법. 그래서 물을 쏜다, 워터 소킹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수세법 해서 영어에 보시면 워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다량의 물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pH 8에서 9의 용수를 대량 사용하여 수세하는 방법이다. 많은 물을 사용해서 청소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 보시면 샌드 블로워, 스틸 쇼트 클리닝 등이 있다라는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갈로 2에 내부 청소해서 나옵니다. 줄 긋습니다. 보일러 내부에 축적된 스케일이나 슬러지 등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이 물이 존재하는 동 내부 또는 이 수관부 내부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스케일이나 슬러지 등을 제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해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기계적 방법 해서 줄 긋습니다. 청소용 공구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방법. 그래서 청소 용구 들고 들어가 가지고 직접 사람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 안에 보시면 공구의 종류 해가지고 스케일 해머, 스케일 떼어내는 해머, 그 다음 와이어 브러쉬 이렇게 청소하는 거겠죠. 그 다음 스크래퍼, 튜브 클리너 등 해서 이런 공구들을 들고 직접 청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에 화학적 방법에서 산세관, 알칼리세관, 유기산세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세관이라는 거는 상성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 알칼리성 세관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칼리성이 높은 물질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유기산세관이라는 거는 맹 똑같은 산이에요. 산인데 이제 무기산이냐 유기산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유기산을 사용하게 되면 유기산세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억에 산세관 시 사용되는 세정액에서 첫 번째 A에 무기산의 경우 유산과 설파민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B에 유기산의 경우 구연산과 히드록산, 그 다음에 옥살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에 보시면 중화방청제에서 다른 말로는 부식 억제제라고 해가지고 줄 긋습니다.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히드라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얘들 별표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화방청제의 역할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보일러 내부를 청소하는데 산성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해서 내부를 청소했어요. 자, 그러면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슬러지라든가 스케일이 잘 녹아서 분출되겠죠. 그런데 산성도가 높은 물질로 계속 순환시켜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청소가 끝난 후에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산성 물질에 의해서 결국은 내부가 또 부식을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중화방청제, 즉 약간의 알칼리성을 띠는 약액을 사용해서 중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H 농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서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중화방청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중화방청제 또는 부식 억제제라고 부르는 거고, 이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히드라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알칼리성을 띠겠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중화방청제의 종류,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히드라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드바이스에 보시면은 산세척 처리 순서 해가지고 이제 그 산세관 할 때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처리라고 나오는데, 이 전처리는 뭐냐면은 사전적 뜻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조작을 하기 전 그 조작에 맞게 알맞은 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즉 세관 작업 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를 전처리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전처리가 끝나면 당연히 수세합니다. 수세. 그 물로 씻어낸다는 거예요. 내부를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산액을 처리하고요. 산액 처리. 이 산액 처리가 뭐겠어요? 내부를 산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지나 스케일을 분해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해가 됐다 싶으면 다시 수세하죠. 물로 한 번 더 씻어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산액에 의해서 부식하니까 중화 방청 처리를 하는 거예요. 중화 방청 처리. 그래서 이 산액 처리 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 무기산 그 세척을 한다.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게 유산이나 설파민산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기산이다. 그러면은 구연산, 히드록산, 옥살산 등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화방청 처리하게 되는 약액이 뭐야? 결국은 탄산소다. 그리고 가성소다. 그리고 인산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드라진. 요런 거를 사용해서 중화방청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해 주세요. 전처리, 수세, 산액처리, 수세, 중화방청처리. 이해를 하고 보면은 뭐 크게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종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니은에 알칼리 세관 해가지고 A의 알칼리성 약품에서 줄 거 씁니다. 가성소다, 탄산소다, 인산소다, 암모니아. 자, 그래서 갈로 안에도 줄 거 주시고요. 알칼리성 약품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과 이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기름을 잘 섞어지게 해주는 그 물질이 요 계면활성제예요. 즉 알칼리산 그 약액 같은 경우 가성소다, 탄산소다, 인산소다, 암모니아 이런 애들, 암모니아는 제외할게요. 암모니아는 물과 아주 잘 섞이니까. 그래서 뭐 가성소다, 탄산소다, 인산소다 이런 애들은 물이랑 잘 안 섞여.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청소하려고 해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하고 섞어서 순환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수세 처리할 때도 물에 섞어서 이렇게 씻겨 나오는 거잖아. 근데 물하고 안 섞여버리면은 이 알칼리성 약액으로는 청소가 불가능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두 개, 물과 이 알칼리성 약품을 잘 섞이게 해줘서 청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갈로 안에 알칼리성 약품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B에 줄 거 씁니다. 알칼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인산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을 첨가한다. 그래서 줄만 끊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디귿에 유기산세관에서 중성에 가까우므로 산세관 방법 중 가장 안전하며 부식억제제 등이 필요 없다. 그래서 갈로 안에 줄 거 주세요. 구연산 농도를 3% 정도로 희석하여 수용액 온도를 90 플러스 마이너스 5도C 정도로 처리한다. 자, 그래서 A의 유기산 약품 위에 나왔었습니다. 산세관 시 사용되는 세정액에 B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유기산이에요. 그래서 유기산 약품에서 구연산, 히드록산, 옥살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나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가동 보일러의 스케일과 부식물 제거를 위한 산세척 처리 순서로 올바른 것은 해서 뭐였습니까? 여기 나오죠. 전처리 일단은 청소할 준비하고요. 그 다음 물로 한번 헹구죠. 수세하고요. 그 다음 산액처리 산으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또 한 번 더 헹궈내고 그럼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중화 방청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전처리, 수세, 산액처리, 수세, 중화, 방청처리. 자, 그 다음 2. 보일러의 보존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계절적인 관계로 보일러가 휴지 상태에 놓이면, 자, 여기서 말하는 휴지라는 거는 휴식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를 겨울철 동안 운전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운전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보일러가 뭐 하는 거예요? 보일러가 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간을 보일러 휴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 상태에 놓이면 보일러 내부에 물, 공기 등의 존재로 부식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부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보일러를 운전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냥 보일러를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 내부에 있는 물이라든가 그 공기와 접하면서 부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하는 거냐? 자, 밑에 이제 나옵니다. 갈로 1에 건식보존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열건조법에서 보일러 물을 완전히 배출한 뒤 가벼운 연소량으로 가열하여 동내부를 완전 건조시키는 방식이다 해서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을 다 빼주고요. 그 상태에서 살짝 가열하는 거야. 그럼 내부에 있는 물이 싹 다 증발해서 건조해지겠죠. 자, 근데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옆에 갈로에 줄 거 씁니다. 2주에서 1개월의 단기 보존법이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안에 수분이 없지만 가열시켜서 수분을 우리가 날려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1개월, 2개월이 넘어감에 따라서 공기랑은 접하잖아. 공기 내부에 수분이 있죠. 그리고 공기 내부의 산소에 의해서 결국은 공기랑만 접해도 부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의 장기보존법은 밑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흡습제 사용 방법에서 나오죠. 보일러 물을 완전히 배출한 뒤 생석회 등의 흡습제를 내부에 분할 배치하여 밀폐하는 방법으로 줄 거 씁니다. 2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법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내부에 흡습제를 넣어가지고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도 쫙 빨아들이는 거겠죠. 이렇게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우측에 보시면 핵심 키에 흡습제의 종류는 생석회, 실리카겔, 염화칼슘, 활성 알루미나 등이 있다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갈로 2에 만수보존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수보존법이라는 거는 동체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운 건식은 뭐였어요? 물을 다 빼고 건조시켜서 보존하는 반면 얘는 물을 채워서 보존하게 되니까 동그라미 1에 보시면 줄 거 씁니다. 휴지 기간은 소다 만수 보존 2에서 3개월 이내에서 보존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짧습니다. 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만수 보존법은 2주에서 1개월 정도 더 짧죠. 이것도 줄을 좀 꺼주시고요.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정도의 보존에 적합하며 동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곤란하다. 그래서 한냉지 추운 지방에서는 만수 보존법은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까 요런 거는 사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pH 값을 10에서 12 정도로 높게 유지하도록 한다 해서 요것도 줄 꺼주세요. 그래서 pH 값이 10에서 12 정도면은 약알칼리성에서 거의 알칼리성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산성일 때보다는 알칼리성일 때 부식이 덜 일어나요. 그래서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알칼리성일 때도 알칼리 부식이 일어나지만 그 부식의 정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알칼리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내부의 물은 계속 산소랑 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 산성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면은 약간 산성으로 변하더라도 중성에 가까워지지 완전 산성으로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pH 값을 10에서 12 정도로 높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로 3 특수보존법에서 나오죠.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에 질소가스 봉입법 해가지고 요 녀석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한번 읽어보죠. 건조보존법 중 하나로 질소를 이게 문제 나옵니다. 줄 꺼져 있죠. 0.06 메가파스칼 그리고 키로로 하면은 0.6kg/제곱센치 정도로 가압 봉입하여 보존하는 방식. 그래서 갈로에도 줄 거 씁니다. 장기 보존법에 속한다.
그래서 동체 내부에 질소가스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때 압력 얼마? 0.06 메가파스칼로 가득 채워 넣는 거야. 그러면은 질소라는 건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산소와 접할 일도 없고요. 질소를 가득 채워 뒀기 때문에 부식할 일도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존법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질소가스 봉입 압력이 문제에서 나와요. 얼마? 0.06 메가파스칼 또는 키로로 하면은 0.6 kg/제곱센치. 요게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내면 페인트 도포 건조 보존법의 경우 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줄 것입니다. 흑연, 아스팔트, 타르 등을 10개 느려 도포한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갈로 4에 기간에 따른 보일러 보존 방법에서 기간 좀 알아두시고요. 단기 보존법은 2주일에서 1개월 정도 휴지시. 그 다음 장기 보존법은 2에서 6개월 이상 휴지시.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2개월 이상 되면은 장기고, 그래서 2개월 미만 즉 1개월 정도 같으면은 단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표 나오죠. 기간에 따른 보일러 보존 방법에서 별표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돌아와서 이 부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 보존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건조 보존, 만수 보존으로 나눴을 때 건조 보존 같은 경우는 석회 밀폐 건조법, 질소가스 봉입법이 있고요. 그 다음 만수 보존법은 소다 만수 보존법이 있겠고, 그럼 단기 보존 같은 경우는 건조 보존법의 가열 건조법, 그 다음 만수 보존법의 보통 만수 보존법이 존재하겠다. 그래서 요 표 당장 못 외우죠. 당장 못 외우니까 문제 풀면서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네모 3에 급수 처리해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 연소 관리 다음으로 중요한 관리이며 최근 보일러 구조가 복잡해지는 관계로 더욱 완벽한 급수 처리를 통해 연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일러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급수 처리라는 게 결국 뭐야? 급수 처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물질이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물질이 생기지 않으니까 과열 사고나 기타 뭐 막힘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물질이 생기면 전열 효율도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보일러의 효율도 다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어찌 보면 급수 처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참고해서 가장 이상적인 급수는 증류수이다. 즉 내부에 이물질이 거의 없는 증류수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상 우리가 다 증류해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돌아가서 1회 급수 처리 목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보시면 가성치화 방지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성치화가 뭐냐, 이 뜻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쭉 서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면은 비교적 고온고압의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력 부식 균열의 일종으로 보일러의 알카리도가 높은 경우 리벳 이음판 중첩부 틈 및 리벳 머리의 아래쪽에 보일러 수가 침입하여 알카리 성분이 가열 농축되어 발생된 응력으로 불규칙하게 구부러지는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고 넘어가면 참 저는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가성치화라는 거는 고온고압의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알카리성 부식이에요. 그래서 알카리 성분이 가열 농축되어 발생된 응력으로 불규칙하게 구부러지는 현상. 그래서 그 리벳부가 이렇게 막 구부러지는 그 현상을 가성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벳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일러 동체, 쉽게 말하면 철판이죠. 철판과 철판을 이어 붙이는 이음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검색 사이트에다가 리벳이라고 쳐보시면은 그림하고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녹색 그 검색창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제일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리벳 쳐보고 그림 딱 보시면 아, 요런 거구나. 그래서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어떤 고온고압의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알카리성 부식이 결국은 가성치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용접 보일러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왜? 용접 보일러는 그냥 용접하고 치워버리거든. 용접하기 때문에 강도도 좋고, 그래서 용접 보일러에서는 가성치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가성치화가 뭐다? 고온고압의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알카리성 부식.
자, 그래서 급수 처리의 목적 중 하나가 가성체화를 방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스케일 생성 방지. 그래서 그 급수의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스케일이 덜 발생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에 포밍 프라이밍 방지. 그래서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니까 자연스럽게 포밍 프라이밍도 방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부식 방지. 그래서 급수의 순도가 좋을수록 당연히 부식이 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수 농축을 방지한다. 관수가 농축되면 될수록 이제 이물질 스케일 등이 많이 발생하니까 관수 농축까지 방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러지 생성 방지 해서 슬러지 생성 방지도 이번에 스케일 생성 방지랑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급수 처리 목적 이렇게 묶어두세요. 요것도 문제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불순물 농도 표시에서 나오죠. 요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에 ppm, 용액 1kg 중의 용질 1mg으로 mg/kg 또는 g/톤의 중량 100만 분율을 말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ppb, 용액 1톤 중의 용질 1mg으로 mg/톤의 중량 10억 분율을 말한다. 엄청나게 미세한 거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EPM, 용액 1kg 중의 용질 1mg 당량으로 상온 수용액일 경우 ppm과 같이 1리터 중에 밀그램 당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뭐 그냥 참고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에 경도에서 나오죠. 동그라미 1에 수산화칼슘 경도 해가지고 급수 1리터 속에 수산화칼슘이 1mg 포함될 때 1도로 표시한다. 그래서 단위 mg per 리터라고 되어 있고요. 즉 ppm으로 표시한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독일의 경도에서 DH 나오는데 급수 100cc 중에 광물 CaO 요거는 생석회 또는 산화칼슘이라고 하고요. MgO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산화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이 1mg이 포함된 값 1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는 mg per 100cc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거는 뭐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4pH에서 나오죠. 그래서 용액의 산성도 또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척도죠. 그래서 보시면은 용액의 산성,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척도.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줄 긋습니다. 급수의 pH는 8에서 9, 약 8.5 정도를 유지시켜준다. 즉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해주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산성일 때보다는 약알칼리성일 때 부식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일러수 pH 같은 경우는 운전 중일 때는 줄 긋습니다. pH 11에서 11.5. 그래서 참고적으로 pH 측정 온도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만수 보존 시에 줄 긋습니다. pH 12. 그래서 이 pH 값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드바이스 한번 읽어보면 급수는 보일러 본체 내에 공급되기 전의 상태이며 보일러수, 관수는 보일러 본체 내부에 있는 물을 뜻한다.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 급수 처리의 종류에서 수간 보일러에서 급수 처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급수 처리를 관 외처리와 관 내처리로 구분한다. 그래서 줄 긋습니다. 관 외처리는 수관에 공급되기 전 밖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1차 처리를 관 외처리, 즉 보일러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게 1차 처리, 즉 관 외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줄 마저 꺼세요. 2차 처리는 수관 내에 공급된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일러 본체 내부로 이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처리하는 거를 2차 처리, 관 내 처리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갈로 1에 관 외처리에서 1차 처리라고 돼 있죠. 자, 이때 관 외처리에서 제거해줘야 될 물질들의 종류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가스분, 그 다음 동그라미 2에 현탁질 고용물, 그 다음 동그라미 3에 용종 고용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분이라는 게 밑에 어드바이스 볼게요. 가스분이라는 게 산소, 탄산가스, 암모니아 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탁질 고용물 같은 경우가 이 현탁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옆에 보면은 물에 녹지 않고 탁하게 나타나는 불순물. 그래서 물을 봤을 때 뿌옇게 변하는 이유가 요런 현탁질 고용물들 때문입니다. 물에 녹아버리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뿌옇게 이제 탁해지는 거야. 그래서 탁해진다라고 해서 현탁질 고용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용종 고용물은 그럼 요건 반대겠지. 물에 녹은 상태로 존재하는 불순물. 그래서 녹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다시 돌아가서 동그라미 1에 가스분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폭법, 탈기법 이렇게 나오죠. 이때 기폭법이라는 게 물을 분사시켜 떨어뜨리면서 공기 중에 노출시켜 탄산가스 등을 기화시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기폭법은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가스분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물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노출시킨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탈기법에 보시면 종류가 두 가지, 진공탈기법, 가열탈기법 돼 있는데, 진공탈기법은 뭐겠어요? 진공 쭉 빨아내서 안에 있는 가스분을 제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열탈기법은 그냥 말 그대로 가열하는 거겠죠. 요런 방법들이 있겠더라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현탁질 고용물,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 고형 협착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현탁질 고용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여가법, 침강법, 응지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여가법이라는 게 여가망을 사용해서, 즉 필터를 사용해서 제거해 주는 방법이고, 그럼 침강법이라는 거는 무거운 그 입자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물 밑에 가라앉혀서 밑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응지법이라는 거는 약액을 써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뭉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진다라고 해서 요걸 다른 말로 고형 협착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용종 고용물 같은 경우는 증류법,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가열해서 증류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교환법 같은 경우는 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수지가 나트륨 약액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소금을 이용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용종 고용물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요런 거를 이온교환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품첨가법은 당연히 기타 약액을 넣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가스분 같은 경우는 기폭법, 탈기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딱 압니다. 기폭법이라는 거는 물을 노출시켜서 내부에 있는 가스를 제거하는 거고, 그럼 탈기법이라는 거는 진공 또는 가열해서 내부에 있는 가스를 제거해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자주 나오는 게 2번과 3번인데, 현탁질 고용물 같은 경우는 여가법, 침강법, 응지법 해서 여침응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용종 고용물 같은 경우는 증류법, 이온교환법, 약품첨가법 해가지고 증이약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갑시다. 갈로 2에 관내 처리에서 2차 처리되어 있는데 첨관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첨관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물질이냐에 따라서 다 종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면 참 좋겠죠. 다 외우면 참 좋은데 사실상 여기도 이제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 외우려니 사실상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쭉 묶어서 별표합니다. 얘들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돌아와서 보고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 위주로만 암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표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6. 수중 불순물에 의한 장애 및 처리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처리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는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에 가스분 같은 경우는 내면 부식을 발생시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는, 요걸 이제 제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처리법은 앞에서 배웠듯이 기포법, 탈기법이 있겠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용종 고용물 같은 경우는 스케일과 슬러지를 생성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리법은 증이약 해서 증류법, 이온교환법, 약품첨가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럼 동그라미 3번에 현탁질 고용물, 다른 말로는 고형 협착물이라 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부식과 포밍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여침응 해가지고 여가법, 침강법, 응지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에 불순물의 특성 해가지고 갈로 1에 스케일 요거 줄 거 주세요. 급수중 용해되어 있는 칼슘염, 마그네슘염, 규산염 등의 농축이 단독 또는 다른 성분과의 화합으로 생성되는 불순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연질 스케일 요거를 다른 말로 슬러지라고 합니다. 물렁물렁한 거. 그래서 연질 스케일 같은 경우는 탄산염이 주된 그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경질 스케일 요건 딱딱한 거겠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황산염과 규산염에 의해서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갈로이의 슬러지.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중 탄산염 가열에 의해 분해되어 청정제 등과 화합하여 생기는 줄끝입니다. 연질의 침전물. 그래서 물렁물렁한 거는 슬러지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딱딱한 거는 스케일입니다. 자, 이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슬러지의 주성분은 탄산염, 수산화물, 산화철 요거 줄 거 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슬러지 생성 원인 같은 경우는 인산칼슘, 탄산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요것도 줄 거 주세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묶어서 별표합니다. 요것도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닌데 간혹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핵심 키에서 나오죠. 한번 보면은 스케일에 의한 장애에서 나옵니다. 갈로에 보시면 과열사고 및 파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스케일이 많이 생성되면, 관내에 스케일이 생성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게 배관입니다. 원래 물만 요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온수가 지나간다 또는 증기가 지나가게 되면 전열면에서 이렇게 열을 방열하죠.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 방열기라고 하고, 그래서 방열기에서 결국은 방열기도 배관이 이렇게 코일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요거를 이제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방열기인데, 이 관내에 이물질이 체류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전열면을 단열시켜 버리죠. 그러면 제대로 방열이 안 돼. 열이 방산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라디에이터에서 이렇게 열이 방산이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방산되지 못하고 내부의 슬러지에 의해서 열이 축적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과열되고 그로 인해서 과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막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동그라미 1에 통수공 차단으로 순환 불량, 그래서 순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막아버리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열 효율 저하,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전열면 과열, 이건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이게 라디에이터 같은 데서 방열이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과열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과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관 및 연락관 막힘, 요것도 뭐 이물질이 가득 차면 막히겠고. 그럼 동그라미 5번에 전열량 감소로 배기가스 온도 상승, 그래서 전열량이 결국 뭐야? 열이 방산되지 못하니까 배기가스 온도는 상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배기가스는 버리는 가스잖아. 그 말은 열을 충분히 사용했다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열을 충분히 방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져서 빠져나가니까 결국 이 뭡니까? 열 손실이 돼버리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스케일 생성 방지법에서 동그라미 1에 급수 처리를 철저히 할 것, 그 다음 동그라미 2에 슬러지 상태에서 철저히 분출할 것. 그래서 슬러지가 스케일로 변하기 전에, 딱딱해지기 전에 분출 작업을 잘 해줘가지고 미리 제거를 해줘라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적절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스케일 생성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한번 생겨버리면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예방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급수 처리를 하는 거고, 슬러지 상태에서 분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첨가제를 이용해서 스케일 생성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일러 급수 처리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 스케일의 생성 방지 맞겠고요. 그럼 동그라미 2 점식 등의 내면 부식 방지 돼 있는데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면 부식, 외면 부식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점식 등의 내면 부식 방지 역시도 급수 처리 목적에 들어갑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캐리어 오버의 발생 방지 해가지고 기수공발 방지 당연하겠죠. 요것도 급수 처리 목적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4번에 보시면 황분 등에 의한 저온 부식 방지 돼 있는데 그 밑에 해설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저온 부식은 황분 S, 그래서 황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식이다. 그래서 이 황분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연료와 관계있기 때문에
급수, 물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급수 처리와 관계없는 것은 4번 황분 등에 의한 저온 부식 방지가 되겠죠. 이건 뭐다? 연료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고, 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문제, 보일러 급수 처리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에서 문제는 똑같네요. 그래서 보기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부식 방지 맞겠고, 그럼 동그라미 2에 보일러 수의 농축 방지, 그렇죠. 농축을 방지해서 스케일 생성을 방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에 스케일 생성 방지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역화, 백파이어 방지라고 돼 있는데, 백파이어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노통 보일러, 버너 이렇게 있으면 이때 연소실 내부에 미연소분이 발생했을 때 스파크가 탁 튀어버리면 논의 폭발과 이 뒤로 타고 들어가는 백파이어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뭡니까? 이 역시도 연소실과 관계 있는 거지. 급수는 어디인데? 이 동체라든가 관 내부에 있잖아. 그래서 연소실과 이 급수 처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틀린 것은 4번 역화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